이 과학기술부에서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는 노력,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의 전당 같은 거 만들어서 젊은 학생들에게 좀 앞빌시키고 뭐 하려고 그랬죠. 또 그 이공계라고 하면은 그 의과대학도 되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개 그 카이스트라든지 고등과학기술원 뭐 이쪽으로 가기 위한 그 학생들이었는데, 요새 세상이 자꾸 바뀌고 또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그 중요한 그 뭐랄까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게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서요. 예전에 청와대에서 한번 그 대통령 앞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고등학교 20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200명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100명이 다 의과대학을 지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예? 우리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가의 그 과학기술, 첨단 기술이 지금 발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21세기에 살아남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초적인 이공계의 인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우선 그 이공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술자도 그렇고 연구자도 그렇고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그 기풍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려면은 그분들이 대우를 잘 받고 다른 사람보다 대우가 더 좋고 수입도 더 좋아야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좀 그 흥미와 그 매력을 느끼죠. 근데 지금 그게 그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또 대우 향상, 또 사회적인 지위, 모든 이게 잘 되지 않고는 좀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년 되죠. 네. 문화보호법이 개정된 다음부터 쭉 학술은 회원이고, 분과의 회장도 하고 부회 회장도 하고 지금 회장을 하는데, 학술원에 관한 일들을 15년, 10년 넘습니다. 계속 직접 하고 왔고요. 이 학술원의 위상, 또 훌륭한 그 학자를 학술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이제 학술원 회원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니까 좀 젊고 유능한 그런 학자를 학술원에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 3년간 젊고 유능한 학술원 회원을 한 10여 명을 우리 모셨기 때문에 학술원의 회원의 평균 연령이 많이 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학술원에 대해서 이제 노인의 집단이다 뭐다 하는 그런 말들이 가끔 들리는데,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좀 연령을 좀 낮추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연구 업적을 일으킨 사람, 이번에도 보면요, 1900년 이후에 근대죠. 근대에 그 우리 과학사의 과학의 전당에 현납된 분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5사람이 1900년인데 다 학술원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원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에 공이 많은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모인 곳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내부적인 거였고요. 또 대외적으로 외국의 학술원과 교류를 하고 또 많은 국제 학술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서 대외적인 그 위상을 요새 소위 말하는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그 노벨 평화상이 하나 나왔지만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자나 기관에 최근까지 그 노벨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는데 거기 후보에 오릅니까? 그래서 그동안 몇 사람은 외국의 훌륭한 학자들이 추천한 경우는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너무 힘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 학술원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훌륭한 학자들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외국의 저명한 국제적인 학자, 특히 노벨상을 받은 학자를 우리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모셔서 우리 회원 대우를 해주면은 그분들에게 우리나라 학자의 연구 업적을 소개를 하고 또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그 추천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다시 말하면 외국의 그 드네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우리 국익에 도모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 그 학술원 법이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돼 갖고 지난달 가기에서 통과돼서 지금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우리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모셔다가 같이 협력해서 좀 노벨상 후보자를 좀 낼까 합니다. 나는 의사고 나는 환자를 보았고 환자를 보면서 무엇이 어떤 병이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는 병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본 내염이라든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느냐 하는 이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환자도 봐야 하고 실험실에서 일도 해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쥐도 잡아야 하고 쥐에 기생하는 그 기생체를 분류도 해야 하고 소위 말하는 맘모로지스트 또는 그 기생충 이런 것도 하고 또 환자가 어디에서 많이 생기느냐 이런 역학적인 조사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실험실 한 군데 붙어 있은 게 아니고 병원에도 출입을 하고 환자의 피도 뽑고 뭐 사망한 사람의 조직도 가져와서 실험실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 환자가 왜 발생했느냐 해서 야외에 나가서 그 쥐도 잡고 환자 발생률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좀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 활동 범위가 넓지요.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의 병원체인 한탄 바이러스도 제일 처음에 사람에서 분리한 것이 아니고 쥐, 들쥐의 폐장에서 그 분리를 한 겁니다. 거기서 분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질의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에서도 분리하기가 쉽죠. 그 후에는 이제 환자한테서 분리를 했고, 그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최초의 미생물입니다. 그 후에 또 두 번째 미생물은 서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한탄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서울 바이러스가 또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집지나 실험용 그 렛트에 기생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분포, 세계적인 분포, 집지는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요 두 종류의 바이러스를 발견함으로써 그 한타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교과서야 뭐 물론이겠지만 외국 모든 교과서에 그 한타바이러스는 한국의 누구가 분리한 것이다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학문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책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그 바이러스를 그렇게 발견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거 합니다. 또 백신을 만드는 사람 또 그것만 또 이제 보통 하는데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도 보통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학자가 많지 않았어요. 또 백신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그 의욕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나는 왜 그 백신까지 손을 댔느냐 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야외 치 잡으러 나간 사람이 병에 걸렸고 또 실험실에서 그 우리가 분리한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를 갖고 동물에다 접종을 해서 어디에서 증식을 하고 어디에서 분비가 돼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파돼서 오느냐 이런 연구하는 도중에 9사람이 이 병에 다 걸렸습니다. 그 중에 한 4사람은 아주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앓고 났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런 위험한 그 병원체를 갖고 일하는, 연구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이 그 병에 안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보호를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냐? 유일한 방법은 예방주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간염 백신이라든지 소아마비 백신이라든지 내염 바이러스, 내염도 백신 갖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백신을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우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면역체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시작은 그렇지만은 이 종국적인 그 목적은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군인이라든지 일반 농민이라든지 쥐를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구를 했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1960년부터 94년까지 한 30여 년 동안 그 대신에 미국의 연구비를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잘 못 살 때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비를 얻지 못했죠. 최근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연구비가 나왔지만은 30년, 3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비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연구비를 한 30년, 아마 미국 연구비를 외국 사람으로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받은 사람은 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래 받은 사람은. 그것을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일본 내용 연구할 때 5년을 미국 NIH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25년간은 미 육군성의 그 연구비를 받았는데 그게 유hen성 출혈열입니다. 근데 유hen성 출혈열은 요새 말하는 그 생물전 있죠. 생물 무기의 가능성이 많고 군인이 많이 걸리고 전쟁 때마다 이 병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관심사였거든. 그래서 미군이 자기네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준 겁니다. 미국에서 60년에 와서 한 1년 동안 그 연구 그 계획서를 써내서 돈을 받는데 한 1, 2년 걸려서 64년부터 미국 돈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공당 피울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그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때죠. 그래서 저 병원 수술실은 항상 전기를 발전기를 통해서 쓰니까 그 줄을 갖다 놓고 그 불안기도 그거하고 기계를 유지를 해서 연구할 수가 있었고 또 미국 연구비와 미국 군대에서 그 연구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 시약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은 전부 8군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었지만은 필요한 시약은 일주일 이내에 미국에서 우리 세관을 통하지 않고 8군 APO를 통해서 그게 병원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물건 오면 그냥 찾아다 썼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점이 있었고 또 미군 차량을 3대나 내가 받아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집차도 타고 앰뷸런스도 타고 또 일하는 뭐 이런 미국 군용 차를 이제 갖고 연구를 했으니까 그 38선 지역에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뭐 고속도로 와서 뭐 돈도 안 내고 다니고 그런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은 나빴지만 특별히 극복해가면서 미국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속도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낸 겁니다. 미국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했다면은 그 인적 교류가 훨씬 두텁게 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같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추천을 여러 번 많이 했을 테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나보고 지금 무슨 노벨 의학상 추천권이 있습니다. 추천하라. 그러면은 나는 우리나라 사람을 하지 내가 일본 사람이나 무슨 필리핀 사람이나 인도 사람 내가 추천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건 뭐 아주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밀어주고 그거 했겠죠. 그게 이제 국력입니다. 뭐 돈만 갖고 따지는 게 국력이 아니고 우리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 업적을 많이 이룩한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런 두뇌가 훌륭한 두뇌가 많은 집단이 국력이 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지금. 제로 상태죠. 아무도 별 추천권이 있는 사람이 노벨상 받는 사람이 우선 없으니까. 아쉽고 괴로웠던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첫째는 외국의 연구비를 계속 받으려면은 연구 업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계획서를 받아 써야 되는데 매년 보고서를 써야 하죠. 근데 그 영어를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쓸 때가 되면은 한 2, 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나 계속 그 업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연구비를 타기 위한 그 항상 뭐랄까요. 그 긴장이 이 연구실에서 계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얘기했지만은 연구하는 도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입원하는 그 일이 아주 고통스러웠죠. 만일에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연구하다 죽었다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연구 못 합니다. 연구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운이 좋게 이제 극복을 했고 한 30년 내가 미국 연구비를 받고 94년에 이제
연구비를 이제 종결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해방된 그 해방감을 이제 맛보았는데 그렇게 외국 연구비를 받는다는 것이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또 이제 논문을 써도 우리가 우리말이 아니니까 영어가 그 전부 영어로 써서 그걸 고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뭐라 할까 아무튼 고생 많이 했죠. 그런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미래는 전 밝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비가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연구할 때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아주 연구하기 좋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예. 뭐 몇 억씩 받고 연구하는데 참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고 연구비를 그렇게 많이 주게 됐는지 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한 학자들도 나올 것이고 우수한 학자라는 게 우수한 연구 업적이 나와야 우수한 학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공계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젊은 학도들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한국을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고 왔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그게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요. 그래서 나도 아들 둘 있는데 며느리 둘 있죠. 둘 있는데 아들 둘은 넷 다 미국 박사예요. 근데 아들 둘은 취직을 해서 지금 대학 교수를 하는데 며느리 둘은 미국 박사인데 와서 취직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공계 같으면 취직이 되는데 더욱이 인문사회계통 철학 박사 와서 한국에 와서 취직 못 합니다. 이런 비극 같은 현실이 있으니까 기초학문의 육성이 잘 안 되고 기초학문 하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급 두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공계를 살리는 길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체들이 그런 두뇌를 받아들여서 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작년에 일본의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시마즈 제작소의 대학 교수도 아니에요. 기업체의 연구소의 연구원이에요. 그런 데서 훌륭한 업적이 나와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 지금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연구 풍토와 환경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장래도 밝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지금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 말로 이제 대신할 수 있는데, 기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성격이나 소질을 우리가 바꾸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일생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안 돼도 하고, 돼도 하고, 그냥 그렇게 쭉,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불평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왔고, 또 만족도 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많은 우리 이 학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업적도 냈고 또 명예도 했고 또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